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문제는 필기 영역의 35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2022년도에 40회 문제로 실제 출제되었던 오전 오후의 시험 문제를 제가 약간 각색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읽고 3초 후에 정답을 말씀드리고 그 정답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빠르다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사회적으로 유대감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역할은 오히려 축소하게 되고 생산성도 감소하고 내향성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직성도 증가하게 되죠.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게 되면서 이 노인 부양 문제가 대두되게 되죠. 이럴 때는 국가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전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은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보험 오히려 늘려줘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이렇게 노후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생활을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장기요양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장기요양 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주머니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의 주머니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번은 국가가 장기요양 보험 예상 수입액의 10%가 아니라 20%를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급을 해줍니다. 올 한 해 장기요양 보험료를 국민들이 얼마를 낼 것 같아? 라고 예상되는 수입액의 20%를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니까 대상자에게, 수급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비용이라는 거는 뭐 요양원에서 쓴 비용이라든가 방문요양센터에서 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요. 각각 요양원이나 아니면 방문요양센터나 이렇게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원을 이용하시든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시든 이제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그 비용은 이렇게 그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서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옹호자가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학대를 당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은 대상자를 위해서 옹호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 서서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8번 시설의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건의함을 설치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어떤 불평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건의함을 통해서 이제 수렴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함이 없다면 어르신이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조사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죠. 1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에는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까지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하더라도 장애급여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11번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그 시각적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이거나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러면 노출을 하게 되면 내가 시각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이런 것들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농담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이것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 성희롱이고, 성적인 비유를 함 이런 거는 다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어떤 뭐 치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몸을 밀착하는 경우 성희롱, 특히 육체적 그런 그 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처럼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받으셔야 되겠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직업윤리 원칙에 따라서 3번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맡아서 관리하는 거 부담스럽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보수교육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 신청을 유도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비약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이럴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업윤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상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메모를 어르신이 부재 중이네요. 제가 다음에 뭐 오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기시고 서비스는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겠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할인을 해줄 수가 없죠. 할인을 하거나 깎아주거나 뭐 면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당행위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네, 우리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4번처럼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밀어봤는데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이런 경우에 수근관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감염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2번처럼 이렇게 잠복결핵 상태에서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손을 씻고 대상자를 잘 돌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번은 손으로 기침을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휴지나 손수건으로 이제 입과 코를 가리시거나 아니면 뭐 옷 소매로 이제 가리고 기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음에 감염됐다면 찬물로 세탁하시면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20분간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절대로 수도 대상자를 돌보시면 안 됩니다. 수도나 풍진이나 이런 것들은 선천성 기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전염력이 강해서 2, 3일간은 증상이 약하더라도 업무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 조리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징은 이렇게 5번처럼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고요. 질병의 예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급성 질병이 아니라 만성으로 된 질병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병인 건지 노화로 인한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병행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흡연자라면 당연히 금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20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호흡기계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지죠. 우리 어르신들은 노화가 되면 모든 기능이 다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탄력성 떨어지고요. 기침 반사 잘 안 되죠. 그래서 기침 반사도 떨어지게 되고 코 속의 점막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습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습기가 증가가 아니라 이제 건조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4번은 맞습니다. 근육이 약화되죠. 그래서 필요해지기 쉽고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해서 감염 발생 위험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지게 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 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이렇게 심혈관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4번처럼 정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심장 근육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원래 심장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두꺼워져서 오히려 이제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대 심박 동수 증가가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탄력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정맥도 약화되니까 줄어들게 되고요. 22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 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렇게 고관절의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하면 안 되는 거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주 잘하신 거죠. 하지만 5번은 잘 못하신 겁니다. 저체중인데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골절의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잘 드시고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뼈가 튼튼하게 하도록 체중을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3번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복부 내에, 배 안에 압력이 증가를 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웃음 치료라든가 줄넘기라든가 복부 내의 압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거는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방광의 기능을 더 유지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는 오히려 섭취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욕창은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뒤척이고 자주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소 2시간 마다 이렇게 요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5번처럼 피하 지방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지, 남영남, 힘력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즉, 사람,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아는 것들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할 때 지금은 7시입니다, 6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게 해서 낮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알게 해야 되고 새 친구보다는 익숙한 그런 가족 이렇게 오히려 가족을 방문하게 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기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창문은 닫아서 밤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6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이 건조하지 않게 잘 닦고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27번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우울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관심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떨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인지기능 떨어지고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많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8번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의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성 노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음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순이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정답 2번 질벽이 얇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질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기능도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트로겐 분비도 이렇게 적어지게 됩니다. 2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 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이 되면 관절의 뻣뻣함 오히려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균형하고 맞추고 그런 조정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폐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은 3번처럼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약물 흡수 잘 안 되고 그리고 여기 혈류 내에 빠르게 남지 않고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이 잘 안 돼서 혈류 내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보다는 이제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5.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1번은 맞습니다. 폐렴구균은 1회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3년마다가 아니라 10년마다 접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백일에는 10년마다가 아니라 한 번 접종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파상풍과 백일에를 10년마다 접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1회 1회가 맞긴 한데 지금 매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를 하고 불활성화 백신은 이제 2회를 접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가 아니라 1년에 1회 접종하게 되죠. 32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요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이제 제공하면은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제공 기록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 즉 서비스,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과 시간을 제공 기록지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33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업무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2번처럼 중복되지 않게 간결하게 보고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단위 안 되죠. 그때그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서비스 제공한 경우 당연히 생략하시면 안 되고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전달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되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34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임종 문제는 자주 나오는 그리고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처럼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의치는 빼내기보다는 오히려 의치를 빼내면 입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임종 직후에는 오히려 의치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트로 얼굴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분들이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얼굴은 덮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베개를 제거하게 되면 머리가 오히려 그 머리 쪽으로 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얼굴색이 변하죠. 그래서 오히려 베개를 조금 높이 해줘서 얼굴 변색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문제도 꼭 나옵니다. 마지막 필기 시험에 마지막 35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데요.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철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고 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그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뭐 보건소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되지는 않고 의사도 이렇게 그 연명의료기관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의식이 없다면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계가족도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9회차 필기 35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9회차 실기 문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